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12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턴 빌라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는 4-2-3-1 구조에서 이선과 최전방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볼을 좌우로 빠르게 돌려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흔드는 빌드업을 선호한다. 빌라는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볼을 빠르게 순환시켜 브라이튼의 수비 라인을 옆으로 끌어낸 뒤 세컨드 라인에서 와킨스가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장면을 반복해서 만든다. 이때 부엔디아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며 수비 한 줄을 묶어두면 박스 안쪽에서는 브라이튼 수비가 마크를 유지하지 못한 채 대응이 늦어지는 구간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빌라는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안과 밖을 오가는 침투와 연계 패턴으로 상대 수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팀이다. 이어서 브라이튼 역시 4-2-3-1 형태를 기반으로 빌드업을 전개하지만 후방에서 차분하게 풀어나가려는 성향이 강해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위험 부담이 커지는 편이다. 또한 브라이튼의 수비는 풀백들이 공격 가담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뒷공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나오고 미드필더 라인이 이를 커버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하프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면 컷백과 페널티 박스 안 침투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면서 상대에게 박스 안 마무리 기회를 허용하는 패턴이 눈에 띈다. 빌라는 부엔디아와 틸레만스를 축으로 한 전개 구조 속에서 와킨스의 침투를 활용해 후반 승부처의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브라이튼은 풀백의 공격 가담 이후 뒷공간 노출과 미드필더 라인의 커버 부담이 겹치는 구간에서 수비 조직이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빌라가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주변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후반에 승부를 가져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 경기다. 이번 경기 에스턴 빌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벌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을 기반으로 윙백과 윙포워드가 폭을 넓게 잡고 중앙 스트라이커가 박스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구조로 경기를 풀어간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크리스탈 팰리스는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의 공격 자원을 점점 더 집중시키며 마테타를 축으로 예레미 피노와 워튼까지 함께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장면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점유율과 유효 슈팅 숫자를 끌어올리면서 마지막 한 방을 노리는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이어서 벌리는 동일하게 3-4-3을 사용하지만 라인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경기 내용 편차가 크게 나는 팀이다. 특히 벌리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뒤로 물리면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지고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자주 내주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난 흐름과 함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벌리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킥오프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결국 벌리는 이 경기에서도 라인 유지보다는 버티기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고 박스 앞에서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수 한 번이 곧 실점으로 연결될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벌리는 원정에서 라인이 쉽게 내려앉고 중앙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브로야와 에드워즈의 공격력을 온전히 꺼내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기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자원 집중도와 후반 막판까지 이어지는 공격 의지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앞서는 만큼 승점 3점을 가져가며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승부다.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풀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4-3-3을 기본 틀로 사용하며 빌드업 단계에서는 천천히 리듬을 쌓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 안쪽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위쪽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또한 맨시티는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2차 압박을 강화해 풀럼이 걷어낸 볼을 중원에서 다시 회수한 뒤 바로 전진 패스나 측면 전환으로 다시 파고드는 파상 공세를 이어간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마르무시는 세컨볼 지점에 배치되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키커와 연계한 짧은 패스 패턴으로 박스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 각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후반 시간이 갈수록 득점 가능성이 더 커지는 구조다. 이어서 풀럼은 3-4-3 구성을 바탕으로 수비 시에는 5백 형태로 떨어지며 일단 박스 주변을 두텁게 채운 뒤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풀럼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면 뒷공간이 탈취 패스에 그대로 노출되고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안에서 공을 계속 허용하는 이중 구도에 빠지는 만큼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커지는 매치업이다. 결국 히메네스의 포스트 플레이와 윌슨의 컷인 정도로는 맨시티의 전방 압박과 빌드업 방해를 완전히 풀어내기 어렵고, 케어니의 템포 조절도 맨시티의 빠른 간격 압박 앞에서는 후방 패스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매치는 맨시티가 측면 스프린트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 풀럼의 3백을 깊숙이 말려 넣을 수 있는 전술 상성이기 때문에 골문 앞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은 맨시티 쪽에서 더 자주 나올 여지가 크다. 풀럼도 히메네스와 윌슨을 활용해 역습 한두 번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슈팅 볼륨, 세컨볼 경쟁에서는 맨시티가 훨씬 안정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노팅엄 대 울버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팅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축 멤버는 이고르 제수스,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다. 이고르 제수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버티는 힘과 마무리 감각이 동시에 살아있는 타입으로 센터백과의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도 한 번의 터치로 슈팅 각을 만들어낸다. 박스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며 이성과의 연계를 만들어주는 움직임도 자주 보여준다. 노팅엄은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세컨드라인 자원들이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해 박스 근처 숫자를 늘리는 경향이 강하며, 컷백 이후 세컨드 상황에서 중거리 슈팅까지 동시에 노리는 공격적인 선택을 적극적으로 가져간다. 수비에서는 더블 볼란치가 중앙 통로를 좁혀놓고 윙어들이 1차 압박을 걸어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낸 뒤 라인을 한 번에 끌어올리며 세컨볼 경쟁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서 울버햄튼 포메이션은 3-5-2이며 주축 멤버는 아로코다레, 황희찬, 주앙 고메스다. 아로코다레는 장신을 앞세운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롱볼과 크로스를 수비수 위에서 경합해주는 역할에 특화되어 있다. 그의 제공권은 위협적이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공이 발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제한적이고, 후방에서부터 전개가 끊기면 고립되는 장면도 종종 나온다. 특히 박스 주변에서 세컨드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흘러나온 볼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중거리 슈팅과 두 번째 기회를 연달아 내주는 약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울버햄튼은 타깃과 에이스의 한 방은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 전개가 단선적으로 굳어지는 순간 수비 전환과 라인 간격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울버햄튼은 타깃과 에이스의 한 방은 위협적이지만 전체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순간 수비 전환과 라인 간격이 함께 무너지면서 박스 주변에서 연속적인 위기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술 완성도와 후반 세컨드 라인 활용,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공격 옵션까지 종합하면 이번 매치는 노팅엄이 홈에서 공격적인 후반 승부수를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노팅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바이에른 미넨 대 라이프치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에른 미넨은 4-2-3-1을 사용하며 공격의 첫 단추는 고레츠카의 발끝에서 풀리는 빌드업에 있다. 고레츠카는 수비 라인 앞에서 공을 받아놓고 방향을 한번 바꿔주는 동작만으로도 상대의 일선을 무력화시키고 전진 패스나 직접 침투로 허리 구간을 찢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전진 패스를 이어받는 쪽이 바로 올리세인데,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페네트레이션이 워낙 날카로워서 1대1 상황에서는 물론 수비가 2명 붙어도 쉽게 방향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수비 전환에서도 앞선부터 압박을 강하게 가동해 상대 빌드업을 끊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전반적인 공간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쪽은 바이에른 미넨 쪽에 더 가깝다. 이어서 라이프치히는 4-3-3을 기반으로 하되 강한 화력을 가진 상대를 만나면 라인을 한 단계 내려두고 블록을 조이는 선택을 자주 가져간다. 카르도주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침투를 겸비한 타입으로 롱볼을 받아내거나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역습의 출발점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이 매치업에서 라이프치히는 공격적인 장점보다는 버티는 힘, 라인 유지, 박스 안 클리어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쪽에 가깝고 90분 내내 수비 비중이 높은 경기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넨은 고레츠카를 중심으로 한 중앙 빌드업과 올리세의 폭발적인 측면 침투와 케인의 문전 마무리가 한 줄로 이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여러 겹으로 흔들 수 있는 패턴을 이미 갖춰놓은 팀이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이 흐름을 버티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구조라 공격 전개보다는 박스 정리와 라인 유지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넨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후반 내내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다.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의 기본 구조는 4-2-3-1이며 더블 볼란치가 박스 앞을 단단히 막아준 상태에서 이선과 측면 자원들이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에 동시에 관여한다. 특히 소시에다드처럼 수비 라인을 높은 위치에 두는 팀을 만났을 때 오프사이드 라인 바로 뒷칸을 노리는 대각선 침투로 수차례 찬스를 만드는 스타일이다. 또한 산마메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공을 따낸 뒤 곧바로 니코 윌리엄스 쪽으로 이어지는 빠른 전환이 자주 연출된다. 세트피스에서는 구루제타를 최우선 타깃으로 두고 박스 외곽과 페널티 스폿 근처에 이선 자원들을 배치해 세컨볼 상황에서 중거리 슈팅까지 노리는 구조로 득점 기대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어서 소시에다드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전방 압박과 하프라인 근처의 수비 블록 형성을 동시에 노린다. 소시에다드 수비진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해 위험 상황을 걸러내려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라인 사이의 넓은 공간을 허용해 스프린트형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장면을 내줄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불안 요소는 상대가 뒷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더욱 크게 부각되는 편이다. 소시에다드는 높은 수비 라인과 풀백 뒷공간 노출이라는 구조적 단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한번 라인 뒤가 열리는 순간 홈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컵대회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 한 골의 의미가 커지는 만큼 뒷공간의 강점을 가진 빌바오가 산마메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번 경기 빌바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곱 번째로 볼로냐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로냐는 4-2-3-1 구조를 쓰면서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고 양측 윙과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는 공격적인 축을 만든다. 특히 이선과 사이드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적극적인데 단순 크로스가 아니라 페널티 박스 옆 공간을 찢어놓고 컷백 각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볼로냐의 공격은 연계로 이어지는 패턴이 자주 나오고 홈에서 라인을 올려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 운영을 즐겨한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전진 압박 후 빠른 전환 상황에서 임모빌레와 로우를 동시에 활용해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직접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라치오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되 중원에서의 빌드업 비중이 높은 팀이다. 그래도 라치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중앙 집중형 배치를 통해 헤더 경합을 노리지만 오픈 플레이에서는 전방 삼각형이 고정된 위치에 묶이면서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다. 반면에 수비 단계에서는 미드필더진이 내려서면서 블록을 구축하지만 중원과 최전방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세컨볼 대응이 느려 두 번째 공을 상대에게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볼로냐는 과감한 전진과 측면, 하프 스페이스 동시 공략을 통해 컵대회 단판 승부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반면 라치오는 중원 빌드업 비중은 높지만 전방에서의 패턴이 반복적이고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구간마다 역습과 컵백 대응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경기는 볼로냐가 공격적인 전술 선택과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다양성으로 라치오를 상대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구도라고 판단된다. 이번 경기 볼로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더랜드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브로베이는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타입으로 수비수와 등지며 공을 받은 뒤 방향을 전환해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더랜드가 야심차게 1부 리그로 승격하면서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 오픈빨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빠지면서 최근 경기력은 확실히 내리막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격 상황에서도 전방 압박이 풀리면 라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브로베이와 아딕나가 고립되고 이선 지원이 늦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연계가 끊어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결국 공격에서 만들어내는 장면 수에 비해 중앙 간격 붕괴로 인해 내주는 찬스가 더 많아지는 구조라 강팀을 상대로는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리버풀 역시 4-2-3-1을 가동하지만 더블 볼란치와 이선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공탈취 이후 빠른 전진 패스로 상대 미드필더 뒷공간을 정조준하는 스타일이다. 또한 리버풀은 볼을 빼앗은 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개해 에키티케와 살라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박스 안과 백포스트를 동시에 공략하는 패턴을 자주 가져간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박스 안에는 에키티케 등 피지컬 좋은 자원을 배치하고 박스 외곽에는 맥앨리스터를 두어 세컨볼에서 중거리 슈팅 각을 다시 만드는 설계를 통해 득점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결국 리버풀 입장에서는 간격 관리를 못하는 팀을 상대로라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맥앨리스터의 한 번의 방향 전환만으로도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치업이다. 리버풀은 맥앨리스터를 중심으로 한 전진 패스와 에키티케, 살라의 침투 조합이 선더랜드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매치업이라 한 번 흐름을 잡으면 스코어를 이어서 벌릴 여지도 충분하다. 전술적인 상성과 심리 상태 그리고 최근 경기 흐름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선더랜드의 초반 오픈발이 완전히 빠지는 구간에서 리버풀이 구조적 우위를 확실한 결과로 연결해버릴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